안녕하세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근로자 웰니스 프로그램의 설계 강의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하영미 교수입니다. 직업건강협회 제29년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 본 강의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총 3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제목에서 보셨듯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장 왕성하게 그리고 가장 폭넓게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디지털 웰니스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달로 인해서 보건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변화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ICT 기술과 AI 기술이 서로 접목이 되면서 원격 의료 서비스의 도입이 가속화되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이 이러한 기울기로 시작이 되었다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디지털 전환은 매우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가속화된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사회 전체의 경험치를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스 2022, 2023을 통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산업이 아주 급증한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학자마다 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친숙하게는 스마트 헬스케어, ELS, MLS는 모바일 헬스 등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고요. 포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는 WHO에서 얼마 전에 정의를 내렸는데요. WHO의 정의를 보기 전에 일반적인 정의로 보건의료와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것이라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보고 있고요. 이 정의에는 모바일 헬스, 보건정보기술, 웨어러블 기기,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 개인 맞춤형 의료와 같은 범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FDA에서 2020년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WHO에서는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이 용어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리고 포괄적인 용어라고 엄브렐라 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ELS 그리고 MLS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떠오르는 분야인 빅데이터와 유전체학 그리고 AI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용어가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듯이 그런 EMR이나 EHR, AI 그리고 디지털 패솔로지, 유전체약 정밀의료, 웨어러블 그리고 우리 가깝게는 웨어러블이나 데이터 분석, EMR, EHR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향후 수술 로봇이라든지 로봇공학의 발전 그리고 그런 것들의 보건의료와의 통합 그리고 유전체약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딜로이트에서 2015년에 디지털 헬스케어는 4가지로 유형을 나눠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텔레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 그리고 헬스 어널라이틱스, 그리고 디지타이즈 헬스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4가지 영역이 엄격하게 구별이 된다기보다는 서로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부분은 원격의료와 모바일 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디지털 건강 정보 저장과 보건의료 분석학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그리고 상호 긴밀하게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술 분류 체계는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앱, 그리고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AI 기반, 우리 앞서 보았던 딜로이트의 디지털 헬스케어 유형에서 이제 적용이 된 이런 사례들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서비스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서 조금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디지털 헬스케어 유형 중에서 이제 앱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앱,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앱뿐만 아니라 지난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수많은 다양한 무료 앱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썼던 이제 앱 중에 하나가 눔이라고 해서 다이어트나 신체 활동, 영양과 관련된 앱이었고요. 이게 300만 건으로 가장 다운로드를 많이 해서 이제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이다노나 마이헬스노트, 닥터 다이어리, 교보 건강 코치나 모두의 트레이닝 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좀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그리고 좀 즐겨볼 만한 그런 앱들은 뒤에서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그냥 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산업에 접목되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의 보건의료 시스템 환경에서 제약의료기 업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주요한 이해관계 당사자와 통신사, 웨어러블 기기 제조업체, 헬스케어 앱 솔루션 제공자 등 새로운 기업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관여하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급속한 성장의 요소가 되었던 것은 가장 먼저는 기술적인 발전이었습니다.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의료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의료 분야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게 됐고요.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를 빠뜨릴 수가 없죠. 고령화에 따라서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치료 중심에서 예방이라든지 관리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좀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용 증가로 인한 예방산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최근에는 코비드 19을 계기로 해서 이런 비대면 진료나 원격 진료가 사회 전체 디지털 헬스케어를 적용하고 그리고 시험해보는 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세스에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굉장히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 부각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코비드 19 시기에서의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보건의료 분야와 그리고 교육 그리고 법적인 이런 분야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2020년에 사실은 이런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침대가 보이시게 되죠. 수면의학과 관련된 수면치료와 관련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이 굉장히 2022년에는 많았고요. 그렇게 돼서 이 디지털 헬스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 영역과 그 다음에 멘탈 헬스 영역, 정신건강 영역, 그리고 치료적인 영역과 프로바이더 솔루션이 로봇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웨어러블 디바이스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흔하게 쓰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핏핏이나 삼성 기어와 같은 그런 착용형 워치 형태의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세스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그리고 선보이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링 형태, 이런 반지 형태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버튼 형태의 간단하게 여기 부착형 형태의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각 우리 건강행위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신체활동 영역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신체활동 기구들을 몰입형, 체험형으로 만들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잉 머신인데요. 여기에 이제 일단 탑승을 하게 되면 바다가 보이게 되면서 근력 강화 운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몰입형 신체활동 기구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자전거인데요. 모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숲속에서 달리고 있는, 그리고 경쟁에서 달리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료 앱 중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키 플러스 런클럽 앱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료 활동량 추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GPS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걸었는지, 어떻게 걸었는지, 그리고 칼로리 소모량은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진주고요. 진주에서 제가 어떻게 몇 킬로나 운동을 했는지 GPS 기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순차적으로도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룹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별 오디오 가이드나 맞춤별, 그리고 운동 처방사의 코칭 플랜 같은 경우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이 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여서 꼭 좀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눔 앱 말씀드렸는데요. 눔 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눔이 있고, 그 다음 눔 플래티넘이 있는데, 눔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라이프스타일 코치가 지금 식사와 운동, 체중과 관련해서 이렇게 코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룹으로 한다거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앱 서비스로 해서 실제 코치가 사용자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문자로 하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제 12주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컨텐츠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뭐 코치, 아까 그룹 코치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런 것들이 이제 구글 피트니스와 연결해서 이제 하실 수도 있게 이렇게 눔이 앱으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와 질병 관리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시간 혈당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리브레이 제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요 동그란 패치 같은 걸 이제 사서 부착을 하게 되면 14일 동안 혈당 감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앱을 이제 깔게 되면 혈당 감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메드트로닉에서는 이제 이런 혈당 감시를 통해서 AI와 서로 연결이 돼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왓슨 러닝을 통해서 1 내지 4시간 뒤에는 저혈당 발생이라든지 상황 발생을 예측을 해서 이제 알람을 주는 그런 기능으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굉장히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2023년 세스에서도 위딩스에서 제공하는 선보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애플워치나 아니면 삼성 기어에서 지금 BP를 잴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그 디지털 헬스와
수면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수면에 대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수면 나온 검사를 받아야지 수면의 패턴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오너라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부착을 함으로써 여기 가슴에 하나, 지금 그 다음에 이 이마에 하나를 부착을 하고 자게 되면 우리가 수면 다원 검사에서 받았던 그런 검사의 형태를 다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수면과 관련된 또 다른 제품 중에 하나는 모션 필로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개인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 만든 겁니다. 코골이를 하거나 심한 그런 코골이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베개에서 센서가 감지가 되어서 살짝 흔들어 줌으로써 지금 그런 코골이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이제 세스에서 선보인 수많은 매트리스를 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슬림 넘버 360 스마트 베드라고 해서 여기 지금 매트리스 안쪽에 수많은 진동자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앱을 깔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심박수와 그 다음에 그런 수면 상태를 여기에서 기록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밤새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매트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헬스와 지금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제 앱은 우리나라 지금 정신건강 R&D 사업단에서 만든 마인드모어라는 이런 앱도 불면증 약 없이 극복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웰트아이 그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라고 개발된 웰트 아이도 있는데 요거 이제 수면 일기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로봇 그러니까 인지 치료 챗봇을 통해서 요런 것들을 AI 챗봇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 관리, 내가 언제 수면을 몇 시간을 취했고 수면 효율은 얼마고 수면의 질을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헬스와 정신건강에서 지금 아까 우리 정신건강 R&D 사업단에서 했던 마인드모어도 있고 마성의 토닥토닥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서 한 번쯤 들어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인드 카페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대 구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대상자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나에게 맞는 이제 상품을 내가 유료로 제공을 받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 중에 이제 센시오에서 지금 우리 이런 스마트 밴드를 착용을 하고요. 앱을 깔게 되면 이제 이 스마트 밴드에서 센스가 있어서 그런 다양한 정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푸시 알람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실용적인 문자 문구라든지 아니면 운동 명상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지금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자료 등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15분 동안 온라인 필 프로바이더 개인 맞춤형 중재를 이제 실시간으로 대면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로 토탈 패키지로 제공된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뭐 정서 로봇이라든지 이 로봇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지금 보건의료 분야에 지금 빠르게 들어오고 있어서 한 2, 3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사뭇 기대가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그 일반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보건복지 분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1.0, 2.0, 3.0을 지나서 이제 헬스케어 4.0 건강평화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
의료 분야에서의 헬스케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됐다는 측면에서 지금 헬스케어 4.0이 나오게 됐고요. 이전까지 헬스케어 3.0이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정밀의학 그리고 이제 환자와 일반적인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중심이었다면 지금 헬스케어 4.0은 포스트 코로나 2020년 이후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 이제 헬스케어 시장이고요. 이 헬스케어 시장은요. 전 국민이 그리고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보편적 건강 보장을 이루려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보건의료 기술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병원, 기업 그리고 제3의 프로바이더까지 모든 이런 공급자의 섹터가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커넥티드 헬스케어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런 헬스케어의 4.0의 이제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커넥티드 헬스케어는 초연결, 초지능화를 통해서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을 제고하는 건강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1년에 미국 백악관에서 커뮤니티 커넥티드 헬스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는데요. 의료 접근 장벽을 낮추고요. 모든 미국인에게 더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기반의 접근 방식과 디지털 헬스 기술을 서로 연결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초연결은요. 환자 돌봄 제공자의 상호작용이라든지 그다음 전문가 그룹 그리고 어디서나 환자의 정보를 라이프로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생애 전 주기의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 헬스케어 4.0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맞춤형 이런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층화 분류가 중요하고요. 어떤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측을 해서 지금 선제적인 예방치료와 모니터링을 제공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대상자 층화 분류를 해서 만성 질환자에게는 질병 중심의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고령 인구에게서는 복약 알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위치 추적이라든지 걸음걸이 분석 신발이나 신발 깔창 등을 통해서 지금 보폭이라든지 운동량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내 건강을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관리하기를 원하는 건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워치나 인바디 체중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자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로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맞춤형 각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부터죠. 2027년까지 보건의료 기술 육성 및 기본 계획 비전 및 목표에서는요. 비전을 헬스케어 4.0 시대를 구현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헬스케어 4.0 시대는 전 세계인이 보편적인 건강을 이루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일상생활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자가간호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에게는 노인 맞춤형 이런 서비스를 층화해서 대상자에게 이제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중점 과제를 보시게 되면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된 것들은요. 첫 번째가 이 비용 효과적인 환자 중심 보건의료 기술 개발인데요.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최적화하고요. 생활 습관병 예방관리 기술을 고도화해서 지금 제공을 하겠다. 이 기술의 기술의 고도화하게 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국민생활 건강 증진 연구 강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건강정보 문해력 증진 기술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건강약자 아무래도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기술 향상 연구라든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국민 정신건강 예방치료와 극복기술 개발과 관련된 이제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증 이런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보시게 되면요. 빅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헬스 경쟁력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의료 서비스 혁신을 이루겠다는 게 이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HP 2030에서도요,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HP 2030의 비전이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인데 여기에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에 보시게 되면 혁신적 정보 기술의 적용이 있습니다. 이 혁신적 정보 기술의 적용에서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루겠다는 것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HP 2030 비대면 헬스 서비스 관련 중점 과제를 보시게 되면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건소 중심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제는 확대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계속 확대하겠다 하는 거고요. 이제는 성인 중심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금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위주에서 벗어나서 건강인의 건강 행태 개선과 그리고 허약 예방을 위한 AI, IoT 기반의 보건소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사업 추진 및 확대를 하겠다는 게 주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는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그리고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사업 확대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뭐 VR이라든지 스마트 기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마트 기술을 넓혀서 건강도시 환경을 구축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보건복지부의 큰 세 가지 중점 과제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많이 언급되었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그리고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보건소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들은요, 2016년에 시작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그 다음에 2017년에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시범 사업, 2019년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그리고 2020년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거치면서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016년에 시작된 이래로 굉장히 지금 많이 확대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시작된 AI, IoT 기반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은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면서 올해부터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이제 시작을 좀 확장된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제가 시간이 그래서 이제 조금 넘어가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대상은 지금 이 5가지 위험 요인 중에서 성인 중에서 건강 위험 1개 이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혈압이든 혈당이든 허리둘레든 중성지방이든 HDL, 콜레스테롤이든 이런 지금 수치 안에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되게 되고요. 그런 대상자가 첫 번째는 보건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건강검사, 신체 계측이라든지 검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받게 되면 의사의 면담과 간호사의 면담을 통해서 지금 건강관리 계획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영양사 면담을 통해서 식생활 지도와 교육을 받게 되고 운동 처방사를 통해서 신체활동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받으면서 지금 이분들이 총 네 가지인가요? 지금 물품들을 제공을 받게 되는데요. 그 물품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혈당, 혈압, 이 스마트 기기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 혈압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앱을 깔게 되고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와 모바일 앱, 체중계도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스마트 기기와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서 3개월의 이제 중간 평가를 받게 되고요. 6개월 동안 지금 모니터링을 받게 되는 이게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절차는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넘어가게 되고요. 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그런 핵심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성과 지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IoT 기반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20년에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처음에는 24개 보건소에서 11,000분의 그런 어르신에게 이제 서비스가 제공됐는데요. 2022년까지는 80개 보건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랑 같이 연계되어서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보건소들이 참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 사업에서도요, 아까 지금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마찬가지로 혈당계와 혈당 측정기, 그 다음에 스마트 밴드, 체중계, AI 스피커, 까지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AI 스피커는요,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 사업에 이제 제공이 되는 것인데, 노인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 그 코칭이나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 사업에 AI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스마트 밴드이고요. 이 스마트 밴드를 통해서 혈압, 혈당, 체성분, 체중계까지 전부 다 지금 같이 하나로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AI 스피커, 네. 이쁘게 생겼죠. 네, 이거 가지고 말벗 서비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감성적인 부분까지 이제 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앱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어르신들과 6개월 동안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을 이제 부여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오늘 30분 이상 걷기 운동이라든지 오늘 혈당을 측정해 보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매일 외출을 하라는 미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물 8잔 마시라는 그런 미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지금 완수할 때마다 포인트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자체 기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 관리자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관리자 분들의 그 지금 탭에서 보여지는 화면이거든요. 근데 이 탭의 화면은 PC 화면이랑도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스마트 패드와 업무용 PC 그리고 대상자 앱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연동을 하게 되고요. 그때 연동하는 데이터는 지금 대상자의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복약 정보, 그 다음에 받고 있는 서비스, 활동량이나 이런 정보들 전부 다가 이제 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 패드와 업무용 PC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그런 미션, 활동 정보를 푸시 알람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모니터링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이제 이런 업무 흐름도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는 대면으로 해서 사전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건강관리를 하게 되고 2차에서 이제 대면으로 사업평가를 받게 되는 형식으로 지금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일 걷기, 제때 약 먹기, 와 같은 이런 미션을 지금 담당자의 업무용 PC 화면에서 푸시 알람으로 지금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들이 어떤 건강 행위를 얼마만큼 했는지를 업무용 PC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푸시 관리, 미리 예약 기능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정말 맞춤형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방문건강 간호사들이 지금 업무용 탭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탭을 통해서 그 탭 화면에 지금 막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탭을 통한 전화 기능까지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지금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겠다는 게 앞으로 이제 큰 목표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그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자료만 드리는 걸로 하고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는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모바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비전 2030 안심도시 구현을 위해서 2021년 11월부터 온 서울 건강 온 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작년에 요 명칭을 손목닥터 9988로 이름을 변경을 하면서 이제 서비스 내용은 유사한데 거의 유사한데 이제 서비스 명칭만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서비스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에서 조금 더 좋았던 거는요. 대상자들이 지금 미션을 완수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건강원 포인트로 받게 되는데 이렇게 적립한 포인트가 제로페이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좋았다 하는 것들이 있고요. 사업 관리는 서울시에서 이제 총괄을 하게 되고요. 홍보나 운영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재단과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지원단에서 이제 같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그림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 보험사에서도 지금 이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들을 굉장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영역인데요. 근로자를 위한 그러면 디지털 웰니스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사업장 중심의 디지털 웰니스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많이 아시듯이 인간의 건강을 결정하는 이 결정 요인에 우리 사업장과 같은 생활 및 근로 조건이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되고요. 그 사업장 안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과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생활 양식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제 건강이 결정된다는 측면을 바라봤을 때 근로자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 사업장에서 지낸다는 걸 감안한다면 사업장 건강 증진 프로그램, 웰니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런 웰니스 프로그램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남게 되는데요. 사업장 웰니스 프로그램에서 웰니스 프로그램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근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고령화 현상은 직종별로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생산직에서 더 빠르게 이제 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직업병 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 뇌심혈관 질환에 의한 산재 요양이나 사망자가 이제 증가하면서 그러한 근로자들이 지금 다시 회사로 복귀하게 됐을 때 재활이라든지 건강 관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사업장 웰니스가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도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사업장 웰니스는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건강한 기업 문화 그리고 조직 문화 를 위해서 지금 사업장 웰니스 건강 증진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 웰니스 좋은 기업 문화가 구축이 됐을 때 근로자들의 이직률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는 것, 이직률은 감소하고 조직의 헌신은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건강 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보더라도 건강 친화적 기업 이미지 구축이 얼마나 사업장 건강 증진과 근로자와 그리고 기업에게 중요한 측면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업장 근로자 웰니스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요, 근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런 웰니스 사업에 대한 인식이
낮음으로 인해서 참여율이 낮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사업주가 이런 사업의 수행이라든지 근로자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낮은 인식이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관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방적 건강검진 사업으로 이제 제가 해봤던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로자에게 휴대폰에 앱을 깔고요. 그리고 대상자에게 지금 이 핏빛과 같은 스마트 밴드를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보건관리자 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화면을 통해서 대상자별로 월간, 주간, 일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지금 스마트 밴드와 연동이 되면서 1초 단위로 1초 단위로 그런 그 대상 근로자의 라이프 로깅이 전부 다 이제 업로드가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지금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문자를 이런 포토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문자로 보내기도 하면서 텍스트 문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제 발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포토 문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보내주면서 이런 모든 기록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그 대면 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처음에 그런 흥미를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3개월 지금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봤던 거였습니다. 제가 했을 때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물론 그때 했을 때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했던 거였거든요.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좀 좋은 그런 기업들이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그런 과제들을 보게 되면 취약한 계층의 근로자에게도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의 적용이 필요하다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앞선 선행 사례와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사례에서의 시사점이 무엇인가 이제 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누가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참여할 근로자는 얼마나 될 것인가를 추계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추계는 국민건강영양조사나 특수건강검진 자료들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전체 근로자 중에서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이런 사람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제 사업들이 이제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근로자에게 모바일 헬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서로 간에 합의가 되고 논의가 됐으면 사업장에서 우리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정책과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지털로 실시간으로 1초 단위로 이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지금 개인의 건강 정보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들도 이런 규정 마련에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조직체가 좀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사례에서도 사실은 초반에 지금 한 달 반 정도는
건강 포인트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로자들을 좀 유인을 하고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표준 치료로 되기까지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입 가능한 성공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시범 사업이나 성공 사례를 구축을 해서 보급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실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은 그 신체적 건강 서비스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용이 됐을 때, 대면 사업 플러스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추가적으로 같이 혼합 사업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문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면 방식 플러스 전화 상담이나 문자 서비스나 교육 플랫폼이나 카톡을 활용한 이런 서비스를 서로 융합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이스 가이드라인에서 2020년에 건강 행위 변화를 위해서 이제 권장되는 개입 방식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식생활이나 신체 활동에 디지털 모바일을 활용한 활동량 추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생활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금연이나 절주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요, 정신건강 영역에서 같은 경우에는 대면보다는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으로의 개발이나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근로자 측면에서는요, 지금까지는 질병이 있는 보건복지부 사례에서는 그 대상자들을 많이 이제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지금 그 헬스케어 4.0에서도 보았듯이 생애 주기별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건강을 이루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별이라든지 젊은 성인이나 중장년층 이런 근로자들을 서로 세분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과 만성 질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라이프 코र्스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근로자들이 속한 미들 에이지 중년기에서는 위험 요인 관리를 위해서 직장, 지역사회, 보건의료 시스템 및 각종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요 단위에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년기에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서 이제 이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 행위 변화를 위해서는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대상자에게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인센티브 전략,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 필요하니까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취약한 근로자들에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적 자원의 확보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 보건복지부 사례에서도 간호사 혼자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양사와 운동 처방사가 최소 인력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규모가 않게 되면 간호사 2명의 영양사나 운동 처방사가 더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요. 보건교육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필요하냐 하는 것들을 좀 팀 접근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듬어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그런 근로자들을 위한 디지털 인터벤션을 어떻게 해야 되나? WHO에서 이제 나온 가이드라인입니다. 디지털 인터벤션에 대한 레커멘데이션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장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선결 조건이 무엇일까? 개별적으로 근로자에게 접근을 해야 되나? 사업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인적 자원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디지털 웰니스 프로그램의 설계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생애 주기별 접근이어야 하나? 사업장의 특성별 접근이어야 할까? 대면, 비대면 혼합 방식이어야 할까?
아니면 100% 비대면 방식도 가능할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기부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인센티브 전략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우리가 논의할 지점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는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